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은 또 업데이트를 앞두고 이더리움과 에이다가 선전을 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비트코인이 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이번 주 한 주의 시작은 또 7월에 베이지북 발표와 또 애플의 신제품 발표가 있고요. 또 8일에는 연준의 또 파월 의장의 연설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또 상황인데 오늘도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보시면 횡보세가 너무 긴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상간 안에 한번 위로든 아래로든 강하게 한번 이제 이격을 벌릴 기술적인 반등 혹은 기술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미리 예정되어 있던 이제 우리 이번 달 안에서 4가지 중요한 지표 중에 가장 약하고 가장 우리가 우려되지 않는 시장 바로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그날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발표 날 너무나도 그렇게 큰 상승폭이나 하락폭 보이지 않으면서 이제 도지형 캔들이 나와주고 나서 이제 보통 도지형 캔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제 상승 추세 혹은 하락 추세 강한 이제 기술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모습조차도 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9월 달에 이제 높은 변동성을 보일 법한 어떠한 이제 우리 시황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에 반해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는 그만큼 시장이 매우 조용하다. 오늘 막 이슈를 봤는데도 그렇다 할 강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떠한 지표를 보면서 시장 방향성 잡아갈지 좋은 정보를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차트적인 관점을 봤을 때 이번 주에는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추세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비농업 고용지수가 금요일에 발표가 됐고요. 또 도지형 캔들이 나오면서 이렇다 할 방향성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조용한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투더골드문과 계속해서 시청하시면서 좀 전략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유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무이한 유일입니다. 네, 오늘 이게 아침에 출근하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비트코인보다도 지금 태풍 이런 날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런데 저번에 같이 위험한 이렇게 사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 이제 태풍이 조금씩 올라온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고 이 시장도 건강도 잘 챙기시고 위험한 요소도 있으면은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은 그다지 얘기할 게 없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2,700만 원 선에서 2,750만 원 이 부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9월 2일에 있을 이제 고용 지표 발표에 있어서 제가 예측치보다 좀 높게 나온다면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예측치보다 그렇게 많이 높게 나오지 않고 그냥 예측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그냥 지속적인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보면은 현물건 이제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없고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파생 상품 거래소 즉 선물 시장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도 지금 변동성이 없는데 한번 선물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선물 시장 이제 되게 어렵고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 청산이라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코인 시장 지금 지루하더라도 조금만 버티고 참아보자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고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하시더라도 다른 거 눈 돌리지 마시고 지금 당에서 그냥 꾸준히 흐름을 읽어가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 매우 변동폭이 적어서 또 선물 시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선물 시장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좀 이동하면서 또 투자를 할 지금 부근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시장 지켜보시면서 좀 전략 세워가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와 같이 코인 소식 볼 텐데요.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국내 5대 거래소가 이더리움 머지에 공동 대응 방안을 내놓는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러시아 5대 대형은행 중 한 곳이
디지털 루브라 모바일 거래 테스트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이런 디지털 비트코인과 또 이런 루브라 CBDC를 좀 만들려는 정책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필스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걸 봤을 때 요새도 계속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게 이제 디지털 화폐에 관련해서 국가에서 약간 친화적인 어떠한 개발성 혹은 이제 보편화하기 위한 행태를 계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라고 한다면 지금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커질 전망이 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미국과 유럽을 더불어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제 에너지 자원을 쓰지 않겠다. 스위프트와 배제도 앞으로 더욱더 뭐 짙어질 수가 있겠죠. 그만큼 그 나라 자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은행에 대한 신용 등급이 떨어지다라고 하면은 다시 루브라가 올해 4월과 같은 장처럼 루브라의 가치가 미친 듯하게 하락을 하고 나서 그다음 기업의 가치도 저조해진다. 그러면 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힘든 시장 와중에 아직 CPI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크 아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더욱더 다른 나라에 비교적 더 힘든 시장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도가 증가를 해지거나 혹은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면서 어떠한 위기 모면을 할 수 있는 부분 요소가 될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보편화된 나라도 없고 물론 이제 중국과 같은 나라는 이제 보편화하기 위한 단계에 착수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화가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 시점으로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중앙은행들 지금 90% 이상이 개발 착수 단계 혹은 지금 연구를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도 이제 러시아도 어찌됐거는 지금 어떠한 이제 다른 나라를 이제 침략을 하면서 이러한 이제 경제 침체나 이런 거를 우려하지 않는 시각처럼 보이고 있지만서도 디지털 화폐를 수용하겠다라는 것 자체를 봤을 때는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CBDC를 항상 말씀드리면서 하는 게 스테이블 역할로서 우리 암호화폐가 바로 중간 다리 역할을 수행해낼 것이다. 그래서 항상 CBDC에 대한 이슈도 눈여겨보시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나가기 위한 중요한 지표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네, 테더 CTO가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채권 발행을 연말로 재차 연기를 전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일본 금융청에서 스테이블 코인 제도를 정비한다고 합니다. 세제 개편을 통해서 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과세 부담을 좀 덜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는 것이 좀 특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계속 스테이블 관련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뭐 굉장히 이슈화되고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어요. 이게 준비지금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빼왔을 때 뭐 제대로 된 뭐 준비 자금이라든지 뭐 예금이 있는 것이냐, 뭐 이렇게 의문점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뭐 이슈가 되고 좀 규제안에 치명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무래도 루나 사태겠죠. 루나 사태로 인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성이 깨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떠나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인데 그 후로도 뭐 이제 우리 테더 많이 쓰는 USDT 같은 경우도 뭐 준비가 자금이 있냐, 뭐 기업 어음이 많는데 이거 제대로 된 거 맞냐, 뭐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이 뭐 불안감 요소로 인해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보였거든요. 빠지고 나서 이제 서클 USDT 쪽으로 많이 몰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USDT 이제 테더 입장에서도 우리는 전부 이제 준비금이 요렇게 있고 기업 어음을 줄이고 예금을 늘리고 있다. 뭐 이렇게 다시 하면서 패깅이 조금씩 깨졌다가 다시 원상복구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일단 테더와 서클 요 정도까지만 좀 안전하다 느껴지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은 좀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많은 이제 코인들 발행상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또 루나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업과 이제 뭐 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규제안을 제대로 만든다, 뭐 규제안을 실시를 한다, 뭐 아니다, 뭐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정확한 규제안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제 규제안이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것이고 안정화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현금처럼 쓰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른 암호화폐 시장 이제 다시 매매를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뭐 굉장히 뭐 위험하고 뭐 지금 암호화폐 시장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얘기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불안정한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조금씩 발전하고 변동폭도 줄어들면서 이제 조금씩 발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장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들과 코인 소식 알아봤습니다.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와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현재 주목해야 할 이슈와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 금요일에 우리가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좀 예상치에 부합하는 성적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유일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저 부분은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가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제가 이제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번에 있을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뭐 에너지와 식료품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중고차와 주거비까지도 이제 굉장히 이번에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에너지, 이제 식료품 문제는 많이 잡혔고 유가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중고차와 주거비 이제 관련된 물가 지수까지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이제 안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9월에 이제 있을 FOMC가 있잖아요. FOMC에서 원래는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릴 가능성이 이제 70% 이상이었는데 지금 또 다시 보면은 0.5%를 이제 올릴 가능성이 40%까지 올라왔다. 0.75%를 이제 올릴 가능성이 60%까지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즉슨 이제 거시적인 상황을 보면은 어느 정도 물가가 조금씩 잡혀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이제는 서서히 내려올 수 있겠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겠다라고 지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9월 8일에 있을 우리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죠. 이때 어느 정도 우리에게 언지를 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물가지수 발표는 9월 13일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발표되고 이제 FOMC 같은 경우는 9월 22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뭐 갑자기 파월 의장이 0.75% 올린다, 0.5% 올린다 이렇게 갑자기 말하지 않고 그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연설을 통해서 이 정도 이렇게 될 것 같다. 지금 뭐 인플레이션 수치가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러면은 뭐 이렇게 올릴 수도 있다라고 미리 언지를 주기 때문에 시장에 선 반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9월 8일에 있을 3일 뒤죠. 3일 뒤에 이제 목요일에 이제 9월 8일에 있을 연설에서 한번 주목해 보시고 그 뒤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추석 연휴 끝나고 9월 13일 이제 CPI 지수가 가장 중요하겠다. 여기서 유가도 내려오고 식료품 관련된 문제도 잡히고 뭐 중고차 주거비 이런 것도 이제 물가 지수 내려오고 있는데 물가가 안 잡혔다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조금씩 물가가 잡히고 있으니까 이번에 있을 CPI 지수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시장 또한 한번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그 전에 우리가 그럼 할 것은 미리 뭐 어느 정도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제가 조금씩 담아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비트코인 상황을 보면은 뭐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차트를 보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우리가 작년에 9월달 있을 상승장과 하락장이 동반되는 이제 1년 동안 이 거래량보다 최근에 지금 횡보하는 요때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즉슨 누군가 굉장히 비트코인 뭐 저점 매수를 하고 조금씩 떨어졌을 때 다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가격 방어를 하면서 거래량이 이제 많이 나온다는 건데 이렇게 매집을 하는 단계 즉 이제 기관들과 뭐 고래들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나서는 상승장이 온다라는 걸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을 시장에서 너무 가만히 있고 저점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무서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CPI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잡히고 시장이 반등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고 이제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해도 되겠다. 하지만 몰빵 매매를 하지 마시고 이제 분할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인플레에서는 또 에너지와 식료품, 주거비가 좀 많은
것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9월에 FOMC 회의가 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우리가 70%로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또 0.5%포인트를 올리겠다는 것이 좀 40% 가까이 가능성이 좀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9월 8일에 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고요. 13일에는 또 CPI 발표가 있습니다. 또 22일에 FOMC 회의가 좀 예정돼 있는 만큼 좀 9월 달에 좀 이러한 빅 이벤트들이 좀 몰려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표는 좀 9월 8일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현재 비트코인 좀 횡보를 하면서 좀 어떻게 또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는 좀 큰 상승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이슈들을 몇 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장기 홀더로서는 마이클 세일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마이클 세일러가 또 비트코인에 또 다른 또 개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 필승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우리가 뭐 단기적인 방향성 사실 잡기가 매우 힘듭니다. 차트적으로 예를 들어 이제 뭐 이슈가 될 만한 시황적인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차트적인 지지 저항대 라인을 보면서 유지해 줄지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변동성을 맞추는 시기의 행태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차트적인 것보다 우리 시황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 9월달 지표 그 누구도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매우 방향성을 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투자 관점을 잡아 가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단기적인 지표, 우리들은 선물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안 맞춰도 됩니다. 물론 우리는 시기적인 관점이나 가격적인 예측을 시나리오를 적용을 해보고 틀렸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전략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지금 장기적인 부분을 놓고 갈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기적인 부분을 틀리더라도 더욱더 중요한 건 스윙이나 이제 중장기적인 부분이 되겠는데 2020년도 전처럼 비트코인이 계속적인 암흑기가 뭐 2년, 1년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수요도가 증가할 것이다. 가격적인 예측,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마이클 사일러가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관련된 이제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 라이트닝 네트워크 시스템이 무엇인가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 페이코인이라든가 메탈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이제 가맹점이 연관이 지어져서 그 안에 화폐로서 활용을 하지만 아무래도 알트코인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아무래도 이제 수요도가 저조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혹은 달러를 통해서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시스템 구축되는 것 자체를 말씀을 드린 것인데 라이트닝 네트워크 시스템 자체가 앞으로도 수요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집을 사거나 이러한 값이 비싼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는 현재로서는 저조하지만 뭐 커피라던가 뭐 차라던가 이런 걸 사왔을 때는 활용도가 현재로서도 매우 높습니다. 왜냐 수수료도 절감이 그러니까 수수료도 카드보다 너무 싸다 보니까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매우 좋겠죠. 더불어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거나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달러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래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마이클 세일러가 어떠한 부분을 만들어낼지는 정확하게 내비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 기능을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내비치진 않았지만 더 빠르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말한 것처럼 앞으로 이 수요도를 예측하고 이 부분을 생태계로 확장하겠다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뭐 WE더라던가 혹은 이제 GBTC처럼 지금 단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커피 한 잔 사 먹는데 비트코인 0.0000 몇 개다라고 했을 때는 계산이 너무 어려워서 혹은 이제 활용도가 높은 이제 하드포크된 다른 코인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하드포크된 코인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제 생태계적으로 커질 거고 수요도 증가한다. 그 말은즉슨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앞으로 이제 올라갈 전망인 장기적으로는 수요도가 증가는 맞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마이클 세일러가 페이코인과 같은 결제 코인을 조금 더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더 빠르고 좀 수수료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요들을 예측을 하고 좀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상 지금 비트코인 우리 시장도 그렇고 또 주식 시장도 지금 움직임이 좀 없거나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채권 시장으로 돈이 좀 쏠리고 있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유일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보니까 이번 연도만 해보더라도 이제 채권 시장이 순 매입이 11조 원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긴축과 이제 뭐 경기 침체에 우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우리가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매우 투자 심리가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식이나 뭐 코인 이렇게 위험 자산을 이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좀 안전한 자산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채권이라든지 뭐 예금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채권 같은 경우는 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반대 성향 갖고 있죠. 또 채권 가격은 많이 내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채권 가격이 내려갔을 때 금리가 이제 인상되고 많이 내려갔을 때 저가 매수를 한 뒤에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인하됐을 때 다시 이 시장이 내던지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시세 차익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우리가 지금 뭐 코인 뭐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익을 볼 수 있는 수단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코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코인을 굉장히 선호하죠. 우리가 뭐 거기서 뭐 1, 2% 뭐 수익 본다고 해서 뭐 코인 시장에서 1, 2%는 뭐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좀 안전한 자산은 그렇게 뭐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저는 뭐 변동성이 이렇게 높은 걸 좋아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뭐 안전한 자산에 뭐 이렇게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뭐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서도 네, 이 코인 시장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 채권적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 지금 그 말은즉슨 이 코인과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이 돈들이 채권 시장이나 뭐 안전한 예금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소리인데 지금 보면은 채권 시장이 1분기에 뭐 1조 4천억 그리고 2분기에 3조 6천억 그리고 또 3분기에는 6조 6천억 해갖고 이제 1, 2, 3분기 다 합해서 이제 11조 원 정도 몰리고 있는 상황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투자 심리가 안 좋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투자 심리가 안 좋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때는 제가 뭐라고 했죠? 네, 항상 최고의 기회라고 매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최고의 기회라고 이제 매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떨어질까 봐 계속 걱정하는 부분이 보이고 아, 이거 시장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 코인 이거 뭐 거의 1년째 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회복이 되나 뭐 싶을 정도로 뭐 이렇게 뭐 좀 아리까리 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코인 사이클을 보면은 4년마다 반감기가 있었고 매년 반감기 이후에는 큰 상승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이렇게 큰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80% 큰 폭락장이 왔을 때는 그 다음 사이클에서 반드시 엄청난 상승, 전고점을 돌파하는 엄청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심지어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시장, 비트코인 시장에서 심지어 그때와는 좀 다른 시장이 뭐냐면은 그때는 거래소에 비트코인 보유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거래소의 보유량이 개인 지갑으로 아직도 지속적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도 진행형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내던지는 기업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저점 매수할 기업들과 뭐 고래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장의 기본적인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시장 가격이 이제 내려가니까 그때 저가 매수를 해서 나중에 올라갔을 때 팔려는 이런 전략이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또한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고점 대비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떨어지고 지금 매수를 하고 추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파는 이런 전략을 시행을 해야지 우리가 계속 올라갈 때만 계속 불장일 때만 이렇게 매매를 하려다 보니까 자꾸 높은 가격에 물리게 되고 자꾸 손절 가격이 나오게 되고 애매하게 시장이 굴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데 있어서 둔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는 전략을 항상 몸에 익혀 계셔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투심이 위축되면서 또 채권과 예금으로 돈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많이 이동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기업들의 저점 매수가 좀 큰 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장에서 지금 횡보한다고 또 움직임이 없다고 떠날 시장이 아니라 우리도 오히려 저점 매수할 기회를 좀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 개발도상국 쪽에서 좀 바이낸스와 또 비트코인에 이렇게 영향이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또 이런 나이지리아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필승님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가 지금 뭐 강대국인 중국이나 뭐 미국, 뭐 러시아 뭐 이렇게만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프리카 요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아프리카에 관련돼서 이제 뭐 지금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다. 그 친암호화폐적인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이슈로는 이제 나이지리아랑 이 바로 바이낸스에서 이제 뭐 파트너십 체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인해서 이제 가상 자유 지역을 만들겠다라는 걸 내비쳤는데요. 아프리카의 이 실리콘밸리라고 불리고 있는 기업 이름은 탤런트 시티와 그러니까 기업이 이름이 아니라 탤런트 시티와 이제 공동으로서 이제 가상 자유 지역을 만들겠다. 그래서 바이낸스와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을 맺었다라고 내비치고 있는데 일단 아프리카 중에서도 2억 1천만 명 인구를 해당하고 있는 가장 많은 인구가 바로 이 나이지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거래 대금을 증가되고 있다. 그말즉슨 자국민들의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뭐 투자 관점이 됐건 화폐의 관점이 됐건 지금 수요도가 증가를 하고 있다. 라고 내비치고 있고 지금 또 이제 우리가 연결을 지어볼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로서는 수출의 이제 90%를 해당하는 것이 바로 산유국이다 보니까 기름이 이제 수출에 자신들이 이제 자본을 외화를 만들어내는데 90%가 바로 이 기름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재미있는 사실은 1월 달에 있어서 바이낸스가 이 나이지리아에 있었던 이제 자금 세탁용 계좌를 170 몇 개를 이제 동결을 시켰다라고 내비쳤었습니다. 근데 기존에서는 이 나이지리아의 중앙은행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이제 금지를 그러니까 매매를 하지 마라라고 금지를 내비쳤었으나 앞으로 이런 행태를 봤을 때는 친암호화폐 중 일단 자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수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지보다는 이제 친암호화폐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겠고 싱가포르를 뒤를 이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이제 수요도가 단순하게 그냥 앞으로 전망이 좋아지겠지 수요도는 증가할 거야가 아니라 이런 개발도상국들 나라들에 대해서 특히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워낙 기준으로도 달러의 가치가 지금 137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1,400원 이제 정말 코앞에 다가와져 있고 1,400원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비쳤지만 실질적으로 1,400원이 아니라 1,500원까지도 가까이 갈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다른 이제 우리 다른 위안화를 보더라도 지금 위안화 가치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유로화도 하락을 하고 있죠. 이러다 보면 달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개발도상국들 나라들 자신들의 화폐 가치 우리나라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 나이지리아 화폐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변동폭이 오히려 덜 느껴지는 나라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짐바브웨 같은 나라들 입장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등록폭이 더욱더 낮다 보니까 수요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인구수가 많은 중국이나 아프리카들도 우리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수 시장만 보더라도 앞으로는 살아남을 우리나라 보세요. 고령화는 되고 있죠. 더불어서 이제 저출산을 막고 있다 보니까 이제 내수 시장만으로는 원래도 우리나라는 수출밖에 못 먹고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는 나라인데 저출산에다가 고령화되고 있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살아나기 조금 더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개발도상국 나라들은 이제 뭐 토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만이라도 내수 시장만으로도 앞으로 훨씬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도가 증가한다? 그럼 당연히 시장은 지금을 지지해주고 나서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이런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이런 개발도상국이나 또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의 가치도 화폐 가치도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에 대한 또 선호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장임을 또 비트필승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뭐 숨이 죽었다, 뭐 걷었다 이러면서 지금 움직임이 좀 많이 안 보이는 시장인데요. 연말까지 우리 비트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유일 전문가님? 지금 비트코인 일단 방향성 보면은 지금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횡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9월 13일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저녁 9시 반에 이제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 이후 이제 발표되고 나서는 진짜 변동성이 엄청 크게 나올 거예요. 위로든 아래로든 엄청 크게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때 재밌는 시장이 연출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비트 방향성이 잡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트코인의 순환 펌핑 시장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때까지는 좀 뭐 기다려 봐야겠죠.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뭐 억지로 우리가 뭐 단타를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시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중장 타점을 잡기도 애매한 시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조금씩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담아보면서 그냥 좀 기다리는 지금은 차트에 있어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닌 이 거시적인 경제 지표에 있어서 많이 흔들리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경제 지표를 유의 있게 봐야 되고 흐름을 계속 읽어야겠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현재 주목해야 할 이슈와 특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일 전문가님께서 5분봉과 또 7일선 기법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 전문가입니다. 네, 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단타에 쓰여질 기법인데, 이 기법은 어디 가서 또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발명한 좀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법만 가지고 계셔도 충분히 우리가 아침 9시에 막 경주마가 날잖아요. 막 거래량도 활발하고 그때 우리가 쓰여질 기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법 잘 공부하셔서 실전에 한번 쓰셔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법 이제 5분봉과 15분봉을 이용한 이 7일선, 7일선이라고 하면은 알겠죠,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 7일선 이제 기법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5일선, 21일선을 이렇게 5일평을 많이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일선을 선호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5일선이 뭐 맞는 거 아닌가요? 왜 유일 전문가님 7일선을 쓰나요? 이렇게 뭐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이렇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런 건 없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이런 기법을 쓰면 되는 건데 아무래도 5일선 같은 경우는 이 주식시장에서 차트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 월화수목금 이제 일주일을 평균치한 이 5일선을 많이 썼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열렸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7일선이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존부터 7일선을 이용한 이제 매매를 자주 했었고 그래서 이 7일선을 이용한 단타 기법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셔서 스캘핑에 한번 접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법이 있냐면 일단 이게 5분봉만 있는 거 아니고 5분봉 7일선 기법이에요. 여기서 뭐 기본적으로 스캘핑 단타를 진행하는 것인데 이거는 제가 뒤에서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5분봉을 이용한 7일선 기법이 있고 15분봉 그리고 이제 5분봉과 15분봉이 안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무조건적으로 5분봉만 써야지 이게 아니고 5분봉과 15분봉 그리고 이 상황이 안 나올 경우는 이제 1분봉과 3분봉을 이용해서 7일선 기법을 사용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상황을 제가 또 차트로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보면서 설명을 참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거는 이제 일봉인데 7일선에 대한 좀 신뢰도를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 이제 그래프 이제 차트를 보면은 기존은 7일선, 이 파란색 선이 7일선인데
이 7일선을 부딪히고 올라갔을 때는 꾸준히 상승이 잘 나왔어요. 7일선을 지켜줘, 7일선 지지를 잘 받았을 때는 꾸준히 상승이 나왔었다. 하지만 이 7일선, 단기적인 이 이동평균선 7일선을 뚫고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일선에 대한 저는 신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이동평균선적으로 5일선보다는 저는 7일선을 좀 더 선호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갖고 왔어요. 이거 이제 5분봉 차트인데 아침에 대부분의 차트들이 뭐 이렇죠. 경주마라고 하면은 차트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제 이거는 5분봉 가지고 7일선 기법을 사용하는 건데 보통 차트가 이렇게 움직임이 아침 보면은 그 전에 9시 전에는 이렇게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이렇게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물론 우리가 단타를 진행할 때는 거래량이 활발해야겠죠. 이게 거래량이 갑자기 활발하면서 이게 튀어 올라요. 튀어 오를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것이 맞느냐? 네, 아니죠. 제가 항상 이렇게 급 상승했을 때는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5분봉 7일선 기법에서는 어떤 기법이냐면 이렇게 장대형 호봉이 나왔어요. 아침에 장대형 호봉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이거를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들어가면 안 될지 막 그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들어가도 되는 건가? 이게 빠지면 어떡하지?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지? 막 혼란스러워요. 아침 9시에 막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다가 다음 캔들이 생겼어요. 다음 캔들에서 장대양봉이 나오고 다음 캔들에서 음봉이 나오면서 여기 7일선 있죠. 7일선 부근에 부합하는 위치에 온다면 매수하는 기법이 이제 5분봉 7일선 기법인데 여기 두 번째 캔들에서는 음봉이 나오지 않고 그냥 도지형 캔들로 위치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 시점이 아니고 그 세 번째에서 음봉이 왔어요. 음봉이 하고 이평선 7일선이 올라왔죠. 올라오면서 여기 7일선과 부합하는 위치 밑꼬리 부분이 있어요. 밑꼬리 부분에 우리가 지정가로는 우리가 그 재빠르게 매매를 진행할 수는 없고 아무래도 시장가로 급하게 매매를 진행해야 하는데 밑꼬리 끝부분을 우리가 잘 잡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여기도 완벽한 위치는 아니지만 여기 7일선과 5분봉으로 봤을 때 급등 후에 이제 조정이 나오고 7일선과 부합하는 위치를 매매를 진행한다. 그리고 나서 7일선 부근에 왔다가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도 많이 연출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침 9시에 차트를 보면서 이 경주마드는 어떻게 움직일까 항상 차트를 연구해 왔거든요. 연구해 보는데 이 7일선 5분봉 나오고 나서 음봉이 나오는 다음 7일선에서 지켜줄 경우 여기서 지지를 받을 경우 급상승이 다시 한번 나오더라. 그렇게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더라라고 제가 이제 기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5분봉 7일선 기법을 가지고 계속 인용을 했는데 이 상황을 이제 매매를 계속 하다 보니까 5분봉에 안 맞는 이제 상황도 나올 수가 있어요. 무조건 5분봉에 나오는 기법이 아니고 보면은 이거는 15분봉입니다. 15분봉에 나오는 이제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은 이게 5분봉으로 보면은 장대 양봉이 이게 5분봉, 15분봉이니까 5분봉 캔들이 3개겠죠. 장대 양봉이 그냥 3개 나오기 때문에 자리를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15분봉으로 스위칭해서 이 차트를 본다면은 그 전에 차트는 똑같겠죠. 뭐 이렇게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급상승했어요. 급상승하고 나서 다음 캔들에서 이게 장대 양봉이 되기 전에는 이 밑꼬리 부분 있죠. 밑꼬리 부분 음봉으로 나왔겠죠, 당연히. 이 음봉일 때, 이 캔들이 음봉일 때 7일선 부분에 이 이평선 7일선 부분에 부합하는 위치를 우리가 타점을 노려봤을 때 이 수익을 노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차트 모양으로 봤을 때는 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잘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 15분봉에서도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이 7일선 이게 아마 처음에 음봉 그렇겠죠. 파란 캔들 이 파란색 캔들이었다가 갑자기 밑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쭉 상승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쭉 밑꼬리 나오고 여기 7일선에 부합하는 위치를 노려보면은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간단하고 쉽지만 여러분들이 뭐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항상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은 이 이평선을 이제 중요하게 봐야겠지만 물론 이 단타 기법이다 보니까 이 거래량 항상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밑꼬리가 쭉 나오면서
이 전에 있던 매수 거래량보다 더 훨씬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음봉으로 쭉 마감이 되는 그런 뉘앙스가 보인다면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보시면 이 7선을 지지 못하고 그냥 뚫리고 내려온다 하면 그냥 빠르게 손절. 7선을 부근에 와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 보이고 올라가는 모습 보면 빠르게 매수 타점을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을 보고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5분봉과 15분봉 이제 7일선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게 거래량이 좀 아무래도 활발해야 합니다. 근데 활발하고 이제 5분봉과 15분봉 사이에서 매수 타점이 나오지 않았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제 5분봉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는 15분봉으로 스위칭해서 보고 이 15분봉과 5분봉과 둘 다 매수 타점이 안 나왔을 때는 우리가 1분봉과 3분봉을 이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분봉과 3분봉을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제가 일단은 뭐 가지고 왔어요. 차트를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5분봉이죠. 우리가 유일 전문가님이 알려주신 5분봉 7일선 기법 한번 사용해 볼까 했는데 뭐야? 양봉이 나왔네? 다음 캔들에서 그러면은 나는 여기 7일선과 부합하는 위치를 노려야지 했는데 그대로 그냥 또 상승. 그럼 다음 캔들에서 노려야지 했는데 또 상승하다 보니까 아 뭐야 이거 유일 전문가님이 알려준 기법인데 이거 매수 타점이 안 나와 버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5분봉 5분봉 아니구나. 그럼 이거는 15분봉을 한번 봐야겠다 해서 15분봉으로 봤는데 더 가갈입니다. 자리가 없어요. 7일선과 부합하는 위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매매 타점 잡을 수가 없는데 라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생길까봐 제가 이제 1분봉과 3분봉으로 스위칭해서 봤을 때 1분봉으로 보면은 또 이 7일선 여기선 아니죠. 장대 양봉하고 도지형 캔들 그리고 원래 여기서 7일선 부분에 위치했을 때가 가장 베스트 라인인데 자리를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고 그냥 상승 나오고 여기서 도지형 캔들 그리면서 내려오고 여기서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이 7일선에서 정확히 지지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1분봉에서 여기가 가장 베스트 라인이겠죠. 여기 1분봉에서 7일선 여기 부분이 가장 베스트 라인이겠다.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고 추후에 상승해서 매도 타점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매도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7일선이 힌트입니다. 7일선을 지지받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여기서 7일선을 지지 못 받고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매도 타점을 깔끔하게 그냥 잡으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7일선 지지받을 때 매수, 7일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지지 못 받고 내려왔을 때 매도 이렇게 깔끔하게 진행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어려우실 필요도 없고 뭐 주변에 뭐 RSI로 뭐 볼 필요도 없고 그냥 거래량 캔들 이평선 그리고 이 거래량 캔들만 보면 된다. 굉장히 쉽죠. 1분봉으로 이렇게 아까 5분봉과 15분봉에서 타점이 안 나올 때는 1분봉으로 이렇게 스위칭해서 타점을 쉽게 우리가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1분봉뿐만 아니라 3분봉으로도 우리가 잡을 수 있겠는데 3분봉으로 보더라도 여기 자리가 없죠. 여기도 물론 아니고 7일선과 부합하는 위치가 여기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여기도 아니고 그나마 높은 자리가 여기인데 우리가 위로 이 캔들이 점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수 타점을 소극적으로 좀 잡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 밑에 위치하는 위치라면 이 그대로 올렸다가 다 떨어지더라도 이제 손실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고 나서 매수 타점을 잘못 들어갔다가 하락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이제 손실을 굉장히 크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유일님이 말한 이 3분봉, 5분봉, 7일선 기법 여기서도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정말 빠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빠르게 이 7일선이 뚫린다면 빠르게 손절을 하셔야 되고 위로 갈수록 손절가를 더욱더 짧게 잡아야 하니까 이 위에서는 조금 더 소극적으로 매매를 하시고 여기 밑에서는 적극적으로 비중을 높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타기법 5분봉과 15분봉, 1분봉과 3분봉 이렇게 스위칭해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꿀팁을 말씀드리면은 이 5분봉과 15분봉 7일선 기법으로 스캘핑을 진행할 때 우리가 첫 캔들 포인트가 뭐냐면 첫 캔들이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아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활발할 때 거래량 활발해야 합니다. 다음 캔들에서 음봉이 나오고
나오고 7일선과 근접한 부분을 노리는 게 이제 5분봉, 15분봉 7일선 기법인데 아까 처음에 봤던 차트를 보여드리면 양봉이 나오고 도지형 캔들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음봉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예외가 있겠죠. 이렇게 뭐 예외인 상황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도지형 캔들 나올 때는 올라간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첫 장대 양봉이랑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만히 같이 하나의 캔들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음봉이 나왔으면은 거기 부분에 이평선 7일선이 있다 하면은 여기 부분을 노려서 수익을 볼 수 있다. 7일선 타고 올라가서 수익을 보고 뚫리고 내려오면은 그때 매도를 진행하시면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분봉과 15분봉에서 매수 타점이 나오지 않았을 때 1분봉과 3분봉을 이용해서 우리가 거래량 활발할 때 3분봉보다는 1분봉을 먼저 보면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1분봉 캔들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1분봉에서도 자리가 안 나온다 하면 3분봉으로도 한번 스위칭해보고 근데 만약에 뭐 1, 3, 5, 15 전부 다 안 나와요. 만약에 자리가 안 나오면은 그때는 그냥 안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억지로 자리가 안 나는데 억지로 들어갈 필요 없어요. 뭐 다른 저 같은 경우는 이 이평선 기법 말고도 뭐 다른 뭐 지지 저항대를 확인해서 뭐 돌파 매매를 시도하거나 아니면 역추세 매매를 시도하거나 뭐 여러 가지 기법을 뭐 볼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오늘 이제 7일선에 관한 이제 기법이다 보니까 요것만 활용했을 때는 만약에 내가 요것만 활용해서 단타를 진행하겠다. 근데 자리가 안 나온다 하면은 굳이 매수를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까 제가 좀 주의사항 드렸는데 이거 발표 시작입니다. 캔들 초반부에서 이제 매수 타점을 잡기에는 굉장히 유리해요. 굉장히 유리하고 적극적으로 해도 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상승폭이 많고 그만큼 떨어질 폭도 많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좀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좀 소극적으로 매매를 진행하셔라. 확실하게 손절가를 잡는 것이 아니고 이평선만 보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평선만 보면 되니까 이평선으로 지지 저항 확인하면서 매수 매도를 진행하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법 글로도 한번 이해해 보시고 직접 아침 9시에 어떻게 차트가 움직이는지 직접 보면서 나는 여기서 한번 매수 잡아보고 매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진행해 보시면은 뭔가 느낌이 감이 옵니다. 내가 빠르게 5분봉, 15분봉 스위칭하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법 한번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끝났고 강의의 내용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유일무이한 기법 중에 제 여러 가지 기법 중에 이제 하나 기법을 설명드린 건데 여러 가지 기법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뭐 역추세 매매 기법부터 시작해서 순환 매매 기법, 가시 패턴 뭐 여러 가지 기법이 굉장히 많은데 저만의 기법 이제 저만의 기법이라 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흔히 콜인이라고 불리시는 여러분들도 쉽게 매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법을 써서 널리 사용할 수 있을까를 제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만든 기법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제 5분봉과 15분봉 7일선 기법도 제가 정말 고민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이 경험으로서 만든 기법이니까 여러분들 잘 공부하시고 여러 가지 기법 저한테 물어보고 수익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주 무료 방송을 하는데 시장 전략도 해드리고 이제 무료 픽도 드리고 주 1회 1시 반 무료 방송 그리고 오후 6시 7시 무료 방송 주 1에서 2회 진행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오늘 5분봉 7일선 기법이라든지 뭐 다른 기법들을 이용해서 매주 수요일 이제 아침 9시에 단타 데이를 시행하는데 그때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해요. 무료 방송을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제 단타 실력 그리고 여러분들 단타 기법을 이용해서 같이 수익도 보고 단타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방송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1시 반에 이제 무료 방송이 있어요. 1시 반에 무료 방송 조금 있다가 있는데 그때 오셔서 히든 코인도 받아 가시고 여러 가지 뭐 시장 정리라든지 단타 기법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의에서 5분봉 7일선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